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오늘 할 얘기 많아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빠르게 해볼 텐데 오전은 분위기 안 좋더니 외국인이 확 당기니까 주가가 쫙 올랐어요. 그래프가 아주 그냥 쭉 가던데요, 그냥. 네, 그거까지. 오늘은 뭐 되게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맞아요.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장 동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미국 증시 약세 때문에 코스피가 일단 1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박 부장님, 했습니다만. 박 부장님. 네. 빨리 많이 얘기한다고 다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원래 하시던 스타일대로 하시고 되는 만큼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또 네, 좀 그 욕심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욕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KMW도 있는데 네. 그것까지는 빨리. 네, 그걸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천천히 네. 가겠습니다. 네, 여튼 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약간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실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원달러 환율이 1,352원까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거래일 만에 다시 연고점을 뭐 경신하는 모습이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려가 좀 됐습니다. 맞아요. 이 업종별로는 철강과 의료 정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 주 두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4.5% 블록딜 소식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일단 잡히기 시작했고요. 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 때문에 뭐 정유주 뭐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신재생 그리고 전통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가 특징이었는데 다행 이제 10시 30분 경에 이제 중국의 8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시아 증시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이 표를 좀 띄워주시면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조업 PMI는 49.4, 그러니까 예상치 49.2보다 좀 올라왔고 비제조업 PMI도 52.6으로 예상치 52.3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이제 비교적 대규모 매도로 출발을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물량이 포함된 것이었기 때문에 매도 규모는 사실 제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는 아침부터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일단 월요일하고 화요일 정도하고 비슷하게 한 10시 30분 정도 되니까 이제 매도 규모를 이제 거의 스탑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을 다시 진정을 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엔터나 뭐 통신 장비주 그리고 IT 부품 이런 부분들이 선전을 하면서 지수 방어가 됐습니다. 방산주 등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집중됐던 몇 개 종목들이 다소 좀 거래 대금이 빠지면서 이 수급의 분산 효과도 좀 나타나는 하루였고요. 이 오후 들면서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뭐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 12시 30분 기점으로 이제 시장이 플러스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 코스피인데요. 이게 이제 1,352원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이 장중 이제 1,337원대까지 확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중심으로 양시장 순매수 전환을 했고요. 7월 이후에 뭐 어제까지 본다면은 약 한 5조 2천억 이상 외국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종가 기준 장중 고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맞추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동시효과 포함해서 거래소 코스피를 7,454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했으니까 동시효과 이후에 뭐 많은 뭐 물론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했고 선물은 다소 이제 3,700억 정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현물 부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다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시원하게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7천억 넘게 들어온 게 참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 이제 기관이 사실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뭐 기관이 샀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니까 괜히 또 외국인한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씁쓸한 건 왜일까요? 네. 땡큐. 폴리너. 네. 베리 땡큐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업종별 움직임 보자면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네, 뭐 사실 오늘만 움직인 게 아니고 여행주라든지 LCC 항공주들은 꽤 먼저 움직였던 네.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 그러니까 PCR 관련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표가 됐는데 예상과 달리 9월 3일부터 뭐 시작하는 걸로 돼서 좀 빨리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또 완화가 되면서 서로 이제 하나씩 주고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교류가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면서 여행주나 뭐 그다음에 LCC 항공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이제 며칠째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면세 3사 중에서는 신세계의 공항 노출도 그러니까 운용 점포수가 가장 많아서 종목들 가운데는 또 신세계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도 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점진적인 내국인 중심의 해외여행 수요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 여행객 이 부분들이 조금씩 증가되는 게 사실 면세점은 더 좋거든요. 네. 매출로 보면은 다이공들이 들어오면은 좋지만 이게 이제 약간의 뭐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다이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좀 들어가니까요. 근데 사실은 개인 여행객 그러니까 FIT라고 불리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면 사실은 면세점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지죠. 거기다가 지금 연말까지 공항 임차가 할인이 되고 있고 일시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마진 레버리지가 충분히 발휘된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백화점에 약간 피크아웃 우려는 있긴 하지만 신세계 쪽에 견조한 백화점의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충분히 되고 있는 어떤 면세점의 공항 노출도가 높다는 점에서 개인 여행객 수요가 많아지면 신세계 좀 보자 이런 이야기 좀 많습니다. 2016년도에 뭐 사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내면서 이때 PER이 7배까지 빠졌는데요. 현재 PER이 신세계가 5배 정도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LCC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괜찮은데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동남아 노선의 탑승률이 90%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올간 기준으로 BP 달성까지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 여행 재개 모멘텀에 좀 집중하면서 LCC라든지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 노선이 LCC 항공 쪽의 매출의 한 45%나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본과 한국이 좀 약간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이 개인 여객도 패키지 여행 이거 말고도 개인 여객도 좀 이렇게 일본 쪽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서 상당히 좋게 생각되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LCC 항공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으로 좀 높거든요. 근데 진에어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대한항공의 약간 그런 후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한 300에서 400%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좀 좋다는 점에서는 LCC 가운데 뭐 진에어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아, 진에어가 오히려 괜찮군요. 네. 이기네어는 아직 뭐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요. 연애어는 안 돼요. 어허. 네. 저도 지지 않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공항 이제 근처에 갈 일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공항에 사람이 되게 없더라고요. 좀 되게 많아졌을 줄 해외로 알았어요. 나가는 뭐 쪽이요? 나가는 분들 뭐 들어오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항 자체에 사람이 여전히 매우 텅텅 비어 있더라. 예. 그래서 그쵸. 아직은 물론 이제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여행 쉽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뭐 말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네. 말은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건데 과연 이제 바닥권에서 얼마나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서 올라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 되게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뭐 오늘 사실 SK 그다음에 SM 고려아이언 뭐 특히 이제 고려아이언이 가장 고려아이언. 핫했죠. 네. SK는 이제 장마감 공시를 통해서 2천억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이게 공시가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 SM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옴시티 모멘텀으로 사실 좀 엮였습니다. 네. 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그다음에 SM 이렇게 엮어서 뭐 중동 지역을 뭐 같이 좀 뭐 뭐라 그럴까요? 좀, 공략한다. 예, 진출하겠다, 공략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좀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서 이 건설사하고 이제 엮여서 뭐 중동 지역 공략한데 이게 조금 약간 그랬지만 아무튼 뭐 그것보다는 사실 SM 같은 경우는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의 이사의 개편 의지 이게 사실 좀 더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9월 15일까지 라이크 기획 관련된 문제 개선안을 제시해달라는 주주 사안을 이미 발송이 됐고요. 현재까지 SM의 답변은 아직 듣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주주총회 때 온라인 파트너스 측이 감사 선임에 성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향후 주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SM 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 디스카운트 요인이고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고려아연 관련된 네네. 쪽이죠. 그래서 이 영풍그룹 계열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 고려아연을 둘러싼 지분 매입 경쟁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떻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화 임팩트의 미국 자회사 한화 H2 에너지 USA를 대상으로 네. 지금 공시를 통해서 4,717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한화그룹이 이 고려해안 지분 6.88%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 영풍이 27.49%를 보유한 가운데 이 장영진 회장 5지분 35% 그리고 최윤범 부회장 5지분 약 25%. 그러니까 이게 지분이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사실 두각을 나타낸 건 고려해안도 좋았지만 사실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 개 상장사, 그러니까 지분 가치 관련해 가지고 영풍과 영풍정밀 이 두 개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 가치를 동일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지분 가치를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전체 시총의 한 0.9배 정도 고려한 지분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고 네. 영풍 같은 경우는 전체 시총의 한 2배 정도가 고려한 지분 가치가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 가치 대비 이 영풍과 영풍정밀의 그 시가총액이 싸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되니까 영풍과 영풍정밀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아연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이제 코멘트를 장중에 하나 낸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그 관계사인 코리아 서키트가 5,602주 그리고 HC 이게 장영진 회장 쪽에 800주 정도의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했다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은 계열사들의 지분 매입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 서키트가 5,602주 그리고 HC가 800주 정도 샀는데 뭐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물량이 큰 건 아니거든요. 고려 아연에 대한 지금 저 지분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디랑 분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한화그룹에 네. 그 3자 배정했던 고려아연 지분이 또 보유가 되니까 이 장영진 회장 쪽도 지분이 높고요. 그다음에 네. 또 그 최윤범 부회장 5지분도 이게 높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용품과 여러 가지 뭐 지분 경쟁 구도가 되게 좀 복잡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서로 고려아연의 주식을 사 모으는 사모으고 거죠. 있다. 예. 그 과정에서 한 10% 정도 올랐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지분 경쟁이 되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서키트도 사고 있고 그다음에 HC 같은 경우는 장영진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고려아연을 또 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영풍도 관련돼 있고 뭐 계열사들이 다 관련해서 이제 자꾸 고려아연 회사를 이제 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아마 기타 법인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네. 기관 쪽에 매수가 잡히는데 그게 이제 샀다고 공시가 나오니까 이 계열사들이 자꾸 사는 거잖아요 관계사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요 주주들이 자꾸 이제 지분을 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이제 뭐 시장이 지분 매입 경쟁에 대한 뭐 시선이 집중되는데 사실은 경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수급적인 뭐 우호적인 환경은 좀 더 지속이 될 수는 있으나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좀 보자라는 뭐 삼성증권의 아주 원론적인 코멘트이긴 하지만 사실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유럽의 전력난 이슈 때문에 아연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재련 수수료 TC라는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고려 아연의 기본적인 펀더멘털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사실은 좋은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 동박 설비 추가 증설까지 포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분위기는 사실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분 경쟁에 대한 실체를 좀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게 정말 경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주가가 급등했을 때 좀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삼성증권 해당 애널리스트의 이제 의견인데요. 네. 사실 2023년 기준 밸류에이션 보면 PBR이 한 1.4배 정도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거 트레일링 기준에 이렇게 PBR 보니까 밴드 최상단이 1.4배더라고요. 네. 고려 아연의 과거 주가의 밴드 최상단 PBR 기준이 1.4배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 올라왔으면 사실 추가적인 중장기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업 가치가 좀 더 올라와야만이 그걸 넘어설 수 있을 텐데 단순한 지분 경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물론 수급 때문에 더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펀더멘털에 집중한다면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에 올라와 있다. 뭐 이게 삼성증권의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려아연 보니까 지금 뭐 영풍이 아마 제일 큰 주식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장 회장이라든지 뭐 최 부회장 등등이 이제 몇 %씩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고려아연의 좀 지배를 위해서 막 사모으고 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물량은 아직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미 있게 뭔가 샀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살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용품과 용품 정리를 생각하면 고려 아인의 지분만 놓고 보면 사실은 지분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용품과 용품 정밀이 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요즘 상황입니다. 복잡하네요. 이렇게 그림 보니까. 네, 복잡합니다. 용품 그룹 쪽이 뭐 이렇게 약간 순환 출자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계열 정리 한번 좀 하기는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냥 펀더멘털적으로만 봤을 때 8월 초에 고려아연에 대한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목표 주가가 뭐 70만 원 넘는 데도 있었지만 보통 60만 원 중후반대였는데 지금 이 펀더멘털로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이런 지분 매입 얘기 나오니까 벌써 67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적정한 목표 주가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예전에 어떤 종목들은 이제 거래량 그러니까 시장의 유통 물량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뭐 품절주를 해가지고 그쵸. 주가가 뭐 몇 배 올라간 종목들도 네.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펀더멘탈을 좀 무시한 수급이 들어오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뭐 고려아연 부분들은 어쨌든 좀 펀더멘탈을 보자는 게 네.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너지 유가가 또 밤사이에 엄청 빠졌어요. 네, 이제 뭐 이라크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슈가 뭐 반대파 무력 충돌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으면서 좀 힘들지 않겠나 이야기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뭐 그렇지 않다. 이라크 쪽에 국영 기업에서 원유 수출에 영향이 없다 발표하면서 유가를 좀 누르는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통신사 쪽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현재 감산 가능성을 전혀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어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도 뭐 9월 초에 없을 것 같다 이 얘기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란이 핵 합의에 대한 복원에 대한 합의도 뭐 조달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가 도니까 또 약간 유가를 끌어내리는 부분도 있고요. 이란산 원유 공급은 일간 뭐 130만 배럴 정도 되니까 이 부분도 합의가 되면 꽤 많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네. 더군다나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좀 빠지면서 유가가 좀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유가가 이제 5% 정도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사실은 뭐 천연가스 공급은 이제 오늘부터 7월 2일까지인가요? 러시아 가즈프롬이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가스 공간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것은 이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그 핀란드 국경 근처에서 매일 약 1,000만 달러어치 남는 가스를 불태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보내지도 않으면서. 안 팔겠다. 이제 천연가스는 팔지 않으면 전부 불태워야 돼요. 그냥. 예. 예. 뭐 딱히 뭐 저장소가 있지 않는 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웃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뭔가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유럽 쪽의 천연가스는 이제 그 전날 20% 가까이 급락했고, 그 다음에 전일도 네덜란드 TTF 가격 관련된 가스 가격은 7% 이상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사실은 독일의 가스 저장소가 계획보다 빨리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독일은 현재 82.2%까지 저장소를 채웠습니다. 네. 사실 그 11월까지 비축률을 95%까지 한다 말을 하고 있고 10월 기준 목표치가 85%니까 현재 8월 말까지 82% 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싸더라도 막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싸게 가스를 가져와 가지고 또 중국이 유럽으로 대팝니다. 중간에 마진을 남기고. 그래서 중국 쪽의 물량이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당근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네, 중간에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중간에 마진만 남기고 유럽 쪽의 저장고는 빨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러시아가 좀 화가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죠. 뭐 중국한테도 뭐 어떻게 아니, 붙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걸 또 나라이기 러시아한테 때문에. 좀 주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부분에서 지금 유럽 쪽의 저장고가 일단 빨리 채워지면서 이번 겨울만 잘 넘어가면 이 가스가 좀 뭐 피크를 치고 좀 빠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유럽 상품 거래소 TTF 천연가스 선물 거래 증거금도 네. 다음 주부터 증거금을 15% 이상 인상을 하니까 이 선물 거래 쪽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여기에서 좀 빠진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과 가솔린 가격의 이 흐름인데요. 이 하얀색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고 약간 붉게 보이는 선이 이제 가솔린 가격이거든요. 대부분 동행을 합니다. 비싸게 가죠.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완전 좀 엇갈렸네. 다이버전스라 해가지고 네. 천연가스는 급등하고 이제 가솔린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벌어졌다 네. 이러면 되는데 네, 다이버전스 또 네. 뭡니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게 네. 벌어지니까 두 가지겠죠. 가스가 빠지거나
가솔린이 오르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가스가 이제 빠져야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가솔린 쪽이 많이 오르기는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천연가스가 많이 오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투 오일 스위치 그래가지고 오일 쪽에 등용유의 스프레드가 $20까지 빠졌다가 네. $5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원유 가격도 주춤하게 되면 결국은 가스가 빠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금은 약세 국면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애플 관련주도 지금 아이폰 14 주요 발주량이 처음에 상당히 좀 많이 안 팔리고 6월에도 글로벌 그 휴대폰 출하량이 16% 급락. 네. 그리고 7월도 월간 단위로 16%또 급락.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월간 단위로 볼 때 그러는데요. 애플 아이폰 14 초도 물량은 오더컷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물량의 그 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별로 이제 물량이 이제 적게 나오는 그런 오더컷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LG에너텍과 BH가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실적이 우상향에 그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최근에 BH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2, 3일 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도 지금 차세대 아이폰 14용 OLED 패널을 뭐 거의 94% 정도 국내 OLED가 들어간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82%.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에 아이폰용 OLED 패널 점유율이 12%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네. 국내 업체들의 OLED 패널을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OLED 쪽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OLED는 중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여전히 벌어져 있다. 그래서 OLED 쪽에 사실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꺼진 불로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OLED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하자는 말이 많은데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VR 헤드셋 관련해서 메타 쪽에서 프로젝트 캄브리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10월달에 다시 VR, AR 기기를 뭐 다시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현재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 기기는 오큘러스가 역시 메타가 이제 점유율이 78% 네. 압도적입니다. 근데 23년도 애플의 첫 XR 헤드셋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플 관련된 웨어러블 단말기 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애플 워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어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XR 기기나 웨어러블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사실은 하드웨어 성장을 아이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진강경실 생태계를 당연히 주도할 걸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하드웨어의 핵심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광학 기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기술이 이제 OLEDOS라는 게 있습니다. OLED OS라 해가지고 이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을 비롯한 이 IT 기업들이 이 OLEDOS 이 기술을 상당히 뭐 차세대로 적용을 할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광학 기술로서는 웨이브 가이드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 뭐 설명드리기는 저는 너무 어렵고요. 네. 다음에 한번 기회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유망하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또한 이 웨이브 가이드라는 기술을 지분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싱이나 3D 센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런 기술들에 대한 집중이 되면서 사실은 그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도표를 띄워주시면은 네. 예상 수혜 업체가 딱 한눈에 보입니다. 종목들로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FMM 관련된 관련 부품으로서 KPS 이런 종목들도 리포트가 오늘 한 2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서 이 XR 기기 관련 서플라이 체인이 IT 부품사 가운데 좀 차별화해서 하반기 이후로 내년 정도까지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자동차주가 어제에서 오늘도 괜찮았어요. 다시금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특히 어제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죠. 사실은 뭐 미국의 전기차 조기 생산 기대감이 현대기아가 좀 있고요. 한 6개월 정도 당긴다 그러죠. 네. 아이오닉 5나 그다음에 EV6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피니온 쪽에 전력 반도체의 품질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7월 말에 이미 현대기아 쪽에 물량을 최우선으로 주겠다 확약을 받았다고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생산 차질이 거의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대기아에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 되고 있는 것이 좋은 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조지아 신공장 조기 완공도 2024년 10월 가동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대차가 그 캐나다 엘버타 주지사를 만나서 이제 캐나다 배터리 원재료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사실 중국을 탈피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좀 방점을 찍었고요.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2025년까지 이제 이 인플레 관련된 법안을 조금 유예를 하자라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나온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대응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대까지 치솟았잖아요. 네. 그럼 전년 평균 환율 1,144원 대비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주요 경쟁사들의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광물 제한 때문에 텍스 크레딧이 한 3,750달러를 받으니까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아이오닉 5와 EV6 가격 대비 한 7에서 8%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경쟁 모델들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화가 작년 평균 환율 대비 지금 현재 환율이 16% 이상 상승했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원화 약세로 충분히 커버된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강달러 추세 때문에 이 경쟁 모델이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들이 더 크게 원화 약세에서 훨씬 더 좋은 부분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강달러 추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 섹터가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을 갈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뭐 부품사 관련해서 현대모비스나 SL, 뭐 성우하이텍, 화신 등도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전기차 관련된 현대오토에버 이 부분도 뭐 스마트 팩토리 이 부분도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이게 플랜트 관련된 그 수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네. 기계 부분 실적이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전일 현대위아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나요? 이 급등 부분이 결국은 미국 전용 공장 증설이 현대위아가 기계 부분에 대한 대규모 턴어라운드 이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엔터 살짝 보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한번 할까요? 이거 네. 살짝 보면은 채팅창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엔터. 네. 뭐 일단 먼저 좀 띄워주시죠. 특히 네. 이제 오늘 하이브가 눈에 띄었는데요.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병력 특례 관련된 뭐 그쵸. 이렇게 여론에 붙이겠다 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음. 주요 병력 특례 추진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면제를 받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축구 대표팀 이 면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데 병력 특례 관련 여론을 좀 보시면 다음 표를 띄워주시면 좀 모양이 보입니다. 관련 여론이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 22년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병력 추진 사례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가 이제 방탄소년단 병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만큼 과거 사례들이 이제 참고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면제가 된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찬성 비율이 각각 88%와 90% 정도 됐습니다. 이제 무산됐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2009년 WBC와 그다음에 2012년 월드컵인데 당시 찬성 비율은 71%와 59%로 이제 그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대중예술인 병력 특례 관련된 이 찬반 투표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 다 60에서 57% 정도 이 찬성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붙여봐야 되겠지만 찬성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유한타 증권에서 이제 코멘트 하기를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이제 병력 특례나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023년에 이 완전체 활동은 조금 사실은 어렵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네. 2024년에 실적을 당겨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한타증권이 추정하기를 24년 하반기 컴백을 가정한다면 OP 영업이익이 3,700억 그리고 25년에는 원기로 반영됐을 때 활동을 가정하면 5천억 수준의 뭐 이익이 당겨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그걸 당겨온다고 그러면은 하이브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더군다나 오늘 패시브 수급이 MSCI 이제 오늘 리밸런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수급도 185억 정도 추정이 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이 되면서 뭐 하이브가 좀 급등했다 네. 이렇게 분석이 여론조사 됩니다. 어떻게 전화 오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찬성해야죠. 우리 진이가 가는 꼴을 못 봅니다. 영진이는 가도 되고. 다녀오셨잖아요. 예. 아, 그래. 예. 아니 근데 뭐 사실 이건 저 본인들이 가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뭐 예, 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니까. 근데 1년 6개월이니까 시간 금방 갑니까? 1년 6개월 정도면 이제 저는 한 30개월 했는데 네. 많이 좀 짧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그런 얘기 하고요. 어디서 지금 20대 아이들한테 하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예, 저는 사실 안 가시면 좋겠는데 외화 보러 오라는 네, 그건 댓글도 좋겠는데 있네요. 이제 본인들이 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럼 막을 수는 예, 없겠죠. 오늘 우리 정 프로님이 저를 아예 단두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BTS 팬분들한테는 제가 힘을 얻겠지만 여기 채팅창에는 얼마나 저에 아, 대한 이런 이야기들 또 너 개념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에이. 그래도 우리 진이는 못 보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5G. 진이가 근데 그 BTS 키 진? 제일 큰 친구. 아, 그래요? 예, 건대 네. 연영과 나온 그 친구. 아, 그렇군요. 예, 좋아합니다. 5G까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언론을 통해서 국내 5G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이제 이음 5G를 위한 솔루션 제공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 이 기술 적용을 하면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됐고 이게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에서 직접 5G망을 구축하는 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화망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서명한 반도체법에는 네. 오픈된 기술을 활용한 5G 무선 공급망 경쟁력 강화 여기에 15억 달러 지급 이 부분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구축 비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다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인도 대표 통신사 에어텔이 화웨이를 제외하고 이제 삼성을 장비 공급사로 했기 때문에 오픈된 도입과 관련된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오늘 5G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대한광동신, 뭐 KMW, 우리넷, 이노와이리스, 그다음에 RN2 테크놀로지 이렇게 올랐는데 이 KMW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뭐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사실은 뭐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KRX 그 BBIGK 뉴딜 지수 리밸런싱이 9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KMW가 인터넷 탑3 승격으로 인해서 네. 약 500억 가까이가 유입될 가능성으로 이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추정을 앞두고 약간 수급이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KMW는 분석되니까 너무 다른 어떤 실적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네. 아니 저 우리 여도은 앵커는 아니, 남진 씨 얘기한 겁니다. 남진. 아니 저는 사실 BTS 팬분들이 이거 보면 저 얼마나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정프로님 끝나고 남으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저 여기서 하차시키래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야?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네, 다 이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일로 다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려 보세요.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하이브 어떻게 할까요? 하이브요. 예. 뭐 BTS 어디 군대 가요 마요? 군대요? 군대는 뭐 간다고 하는 게 원칙이죠. 펀더멘탈리. 남자니까요. 나만 죽인다는 네, 거잖아. 네. 여러분 저는 당연히 가야 되죠. 의무를 지켜야 되고 저도 가야 되면 가는데 저는 사실 BTS 팬분들이 네. 보시면 또 아이, 저 그럼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근데 네. 뭐 그 BTS 멤버들도 네. 뭐 어쨌든 뭐 기본적인 뭐 아, 의무가 있잖아요. 네. 팬분들도 그리고 네네네. 뭐 그거 안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럼요. 예. 저를 한 번 더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네. BTS 분들도 이제 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 그쵸. 팬분들 잘 알고 계신데 다만 이제 상황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오히려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뭐 BTS 욕하거나 뭐 그런 걸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어떻게 같습니다. 해서 내일부터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진짜 정프로님 오늘 끝나고 나오시고요. 자, 오늘 저희 네. 종목 하나 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의 기업설. 오늘은 아까도 많이 올라가지고 물어보시던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준비하셨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네, 네. 그 군대 가야 된다니까 하차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든 다 찬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그 뭐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가 결국은 이제 그 말씀드렸던 VBP라 해가지고 네. 볼륨 베이스드 프로시큐먼트 이게 이제 이 대규모로 이제 물량 매입을 해서 이제 가격을 낮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중국 쪽에 이제 이 제도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국영 관련된 병원 이쪽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장기로서는 민간 쪽으로 이제 이게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이 수혜냐 아니면 피해를 볼 거냐 뭐 찬반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뭐 대부분 국내
국내 리포트나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격보다는 Q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좋은 쪽으로 좀 해석해야 된다라는 뭐 입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임플란트 이거 하나만 하는 회사예요? 다른 건 안 하고? 임플란트도 하면서 임가공도 하죠. 뭐 소모품 가운데 뭐 네. 이렇게 뭐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그 치아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뭐 예. 이런저런 걸 그리고 하지만 장비나 소모품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 하면은 이렇게 또 누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받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환자들이 누워서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 소모품 같은 것도 하고 네. 크라운이나 뭐 이런 보철 관련된 소모품도 많이 하는 걸로 네. 알고 하지만 있는데요. 핵심은 임플란트. 뭐 그렇죠. 뭐 네. 지주대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다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이 핵심인데 네. 이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NH투자증권도 또 보고서를 얼마 전에 이제 신한금융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긍정적이다 오히려 이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NH투자증권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시범 사업을 한 닝보나 뱅부시 사례를 보면은 이 이런 그 VBP 입찰 시에 평균 판매 단가 할인 폭이 사실상 10% 정도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할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표를 먼저 좀 띄워주시면 보입니다. 예, 중국의 닝보시나 뱅보시 사례를 통한 추정된 국내 기업들의 입찰 시의 예상 할인율인데요. 이런 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범 지역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할인 폭이 보이는데 국내 기업들은 고정체나 그 지대주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가격이 이미 낮게 되고 기타 다운된 부분에서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서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가격이 할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트라우만 이런 쪽에 프리미엄급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가격 할인율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전반적으로 소모품 기준으로 닝보시 사례를 보면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1,000위안 정도로 형성이 됐다고 그러고요.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는 1,500위안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한국 브랜드의 고정체 플러스 지대주 관련된 이 판매 가격은 1,120위안 정도 수준이니까 그 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빠질 수 있는 할인 폭이 10%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별로 안 빠진다 보는 거죠. 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1,900위안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평균치 정도로 1,000위안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려면은 네. 엄청나게 입찰도 어렵고 할인율이 뭐 엄청나게 50에서 60% 이상이니까 타격은 오히려 거기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구강 의료 소비자 연령별 국산 수입품 선호도인데 이 중국 쪽에서는 중국산이나 수입품 관련해서 선호도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대부분 보면은 약간 그 나이 연령이 좀 높은 쪽, 46세에서 55세 부분이 조금 낮긴 하지만 대부분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관련된 선호도가 이 중국산 로컬 브랜드보다는 대부분 다 수입산을 선호하고요. 네. 되게 비싼 브랜드보다는 이제 국내 브랜드, 그러니까 한국의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의 브랜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의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이 거의 뭐 50%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 쪽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가 알기로는 점유율이 33%, 덴티움이 22%니까 합산 점유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유럽 물량도 조금 있긴 하지만 로컬 브랜드가 조금 이제 상당히 낮고요. 이렇게 있는데 사실 로컬 브랜드에 대한 아까 뭐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가격이 좀 싸다 하더라도 중위권에 있는 국내 브랜드가 상당히 조금은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아주 높은 프리미엄급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가격 컷이 깊게 들어오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국립병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Q가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Q가 명확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할인율은 10% 정도 할인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단순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조금 찾아와 봤거든요.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수급 네. 어떨까요? 예, 지금. 이게 엄브렐라 리서치라는 뭐 이렇게 리서치 자료 쪽에서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게 선으로 그어진 부분들이 이제 주가 수준이거든요. 이 주가 수준이 이제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각각 그 기관, 그 연기금과 뭐 사모펀드, 투신, 뭐 금융투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그 수급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보면은 기관들이 6월 이후로 소폭 매도하다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특히 연기금은 조금 팔기 시작하다가 약간 매도를 하다가 순매수 전환 조짐이 현재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계속 롱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사실은 좀 많이 지난번에 좀 약간 그 회계 이슈 나오면서 판 이후로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 기관들이 주가 수준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채우고 있는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좀 뭐 최근에 들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의 아까 VBP 제도에 따라서 오히려 네. QE 증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수급적으로 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스미 임플란트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래세가 연초에. 되자마자 음. 아유 난 그만 이제 가지고 있을란다 하고 파셨던 분들은 지금 최근의 상승을 보시면서 좀 씁쓸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횡령권이 뭐 금액이 엄청 보- 컸죠. 보통 금액은 아니었으니까 네. 실망을 뭐 많이 하셨을 수 있는데 네. 아, 그게 또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가네요. 음. 참 이 주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면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탑픽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뭐 좀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덴티움을 오히려 좀 보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어떤 노이즈가 사실 없고, 없습니다. 네. 네, 중국의 MS도 뭐 오스템 임플란트 대비 뭐 2위 정도 업체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덴티움이 30%대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이익률 높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 기억으로는 영업이익률이 한 16%대 정도? 약간 좀 상대적으로 OPM 마진율이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뭐 재무 구조라든지 노이즈가 좀 없다는 부분 때문에 덴티움 쪽이 좀 좋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지면서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대비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게 네. 싸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좀 주목하자,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이 정도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기업설까지 잘 풀어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이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